현대자동차그룹이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자율주행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아예 합작사를 설립하는 건 자율주행업계에서도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인데 이번 투자의 의미와 전망 짚어봤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2년 7개월 전에 비해 5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금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아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28만 가구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30%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구별로 봤을 때 3년 새 100배 넘는 인원이 재산세 인상률 30%에 걸린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어졌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전 현상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0.4%포인트 정도까지 역전폭이 좁혀졌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는다면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섭니다. 미국 자율주행업체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미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미국 자율주행 업체인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앱티브는 차량용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공급사 순위에서 20위를 기록했으며 차량 전자장비만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에선 최상위권으로 꼽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설립하는 합작법인에 모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현대차와 앱티브는 합작법인의 지분을 50%씩 갖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 규모는 연간 30만 대 규모 해외 공장을 2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현대차그룹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합작법인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룹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정 부회장의 과감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대 기아차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플랫폼을 더욱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이번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네, 현대차그룹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빠르게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앱티브의 기술력이 결합해 자율주행 부문에서 현대차가 단시간에 세계 정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만 올해 벌써 1,700억 원이나 되는데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50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주부 김모 씨는 올해 3월로 예정돼 있던 이사 날짜가 예정보다 3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도 이제 그 돈을 받아야지 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벌받겠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 얼굴도 보기 싫고요. 김 씨처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은 올해 7월까지 1,681억 원으로 2016년에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760건으로 28배나 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반환 보증액은 17조 원을 넘었는데 벌써 지난해 19조 원 규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변제한 금액이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올해 7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제한의 벽을 낮췄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앞서 보신 전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세입자로 하여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해서 더 큰 피해를 막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보증료가 좀 낮아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전세금이 만약 3억 원이면요. 계약 기간 2년 동안 약 77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세입자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임대인, 즉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자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그 확인 여부겠죠. 세입자들이 이제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게 정동영 의원이 또 준비 중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민주당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 일명 그 깡통 전세 사기 예방법을 오늘 발의를 했는데요. 예.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 계약을 했다면 사업자가 받았던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다시 환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등을 세입자들이 의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은 뭐 법안 발의도 많고 논의도 활발한 것 같은데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제일 큰 피해겠죠.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환 청구 소송이나 그 기존 집을 경매로 넘기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소송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당장 급한 세입자를 위해서 주택 관련 공적 기관이 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 세입자가 직장을 성실히 다니고 있다,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럴 경우에 급전 성격의 전세 대출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대책도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국토부에서 뭐 며칠 전부터 이슈가 됐지만 뭐 전월세 상환제,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까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세금 보호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간 재산세 인상률 제한폭인 30%를 부담하게 된 가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가 서울 재산세 현황 전해드립니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가운데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30% 늘어난 가구는 28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난 2017년 5만 가구를 소폭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산세 총액도 2017년 317여억 원에서 올해 2,747여억 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구 순으로 재산세 30% 인상 가구 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로 보면 제한폭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 수는 최근 3년 사이 금천구가 119배, 성동구가 110배나 폭증했습니다. 최근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강동구도 90배나 늘어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더 빨리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 밀집 지역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퇴직자, 은퇴자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 집을 줄이거나 또는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전세나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앞서 김성훈 기자 리포트에서 좀 보기는 했지만 이 비강남 지역의 현황부터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죠. 네, 금천구의 경우 상한선이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2년 전보다 120배가 늘었는데요. 예. 동대문구는 80배, 동작구는 50배가 늘면서 강남권을 제치고 서울 지역에서 재산세 30% 인상에 도달한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들로 꼽혔습니다. 이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도 많이 올랐는데요. 갤러리아 포레와 서울숲 리버뷰자이 등 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가 있는 성동구의 경우에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에 도달한 가구 수가 2년 전에 비해 110배나 늘었습니다. 이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마포구와 재건축 아파트 값이 비싼 용산구도 2년 전보다 2만여 가구씩 늘면서 각각 11배와 16배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강남 3구에서도 나름대로 재건축들이 좀 있었는데 이들 지역이 유독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마용성이나 동작구 30평대 아파트의 시세가 대부분 9억에서 15억 원 정도인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가 올랐는데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7%가 넘게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15억 원이 넘는 이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 전체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대별로 재산세 인상률 상한액이 다른데 지난해 6억 원 이상 주택이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재산세 인상 상한액이 10%에 불과하지만 6억 원을 넘게 되면 30%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필 많이 오른 가격대에 걸린 지역들이 특히 많이 올랐다는 건데 네. 그런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노인이 1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서 소득 인정액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서 이만큼의 노인들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예. 물론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16,000여 명이 탈락하더라도 이 소득 하위 70% 기준에 따라 그만큼 새로운 수령자들이 자격 요건을 다시 얻기 때문에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오히려 더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두 상품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갈아타기에도 또 그대로 두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고정형 대출 상품 금리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연 2.36%입니다. 같은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상품 6개월짜리 신규 코픽스 최저금리는 2.74%입니다. 고정형 대출금리가 변동형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부터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은 올 초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두 상품의 금리 차는 한때 0.59%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최근 들어 역전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인상에 대한 생각은 지금 현재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변동금리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앞으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은 1년 전 상황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수준만 보고 고정형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은 더 큰 금리 인하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이 역전폭이 다시 좁혀지면서 대출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갈아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앞서 리포트 보면은 이 변동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 변동형 금리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 8월 코픽스는 연 1.52%로 한 달 전보다 0.16%포인트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2.51%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은 금리로 최근 인기를 모은 안심전환대출 금리 상한과 불과 0.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겁니다. 반대로 이 고정형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6일 1.301%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20일 1.584%까지 올라서 고정금리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 당장 오늘 내일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 변동형과 고정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이 순간 대출을 갈아타야 된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 최근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7월에 금리를 한 번 인하했던 이 한국은행이 연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곧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코픽스가 조정되면 변동금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갈아탈 때 금리가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갈아타는 게 아니라 만약 신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은 낮게 형성돼 있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출을 일단 받고 나중에 금리 상황을 본 다음에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 말고 대출을 받을 때 뭐 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대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금리만 보고 이자를 조금 더 낮추려다가 이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매월 이 원금과 또 이자를 나눠서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환 방법도 좀 잘 알아보고 갈아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4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늘고 또 얼마나 늘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모두 내는 거니까 나머지 3개의 근로자 부담만 좀 뽑아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건보료율은 월급의 3.5%, 국민연금보험료는 4.5%, 또 고용보험료는 0.65%로 총합을 계산을 하면 8.6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1998년 이후 또 고용보험료는 2013년 이후 쭉 동결이 됐고 건보료만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직장인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5년 8.38%에서 8.65%로 월급을 25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20만 9천 원 정도에서 21만 6,300원, 그러니까 6,700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향후 보험료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우선 계획이 나온 부분만 좀 합쳐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의 계획과 최근 경사노위가 채택한 국민연금 개편 다수안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보험료들이 모두 고정돼도 연간 부담률은 10%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매달 3만 원 넘게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담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평균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60%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납니다. 또 2015년 5천억 원 정도만 지급됐던 고용안전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까지만 계산해도 그 2배 이상인 1조 1천억 원 넘게 지급이 됐습니다. 또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국민 의료비가 2조 2천억 원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있었을 때로 시기를 좀 돌려보면 당시 화두는 이른바 중부담 중복지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복지가 확대된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4명 중 3명꼴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좀 다르죠. 소득이 늘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까지 확대되면 좋겠지만 최근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월급에서 나가는 보험료에 민감해진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해마다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전기요금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김승희 씨는 여름 열대야에도 전기료를 아끼느라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름에 34도 그렇게 되면 정말 더워요. 밤잠 자기 힘들잖아요. 밤에도 무서워서 조금씩밖에 못 트는데 혜택을 준다면야 사용하죠. 김 씨는 누진제에서 월 5만 원 정도를 납부해 왔습니다. 전기요금제가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로 바뀌면 납부액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정부는 이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48가구를 대상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은 여름과 봄, 가을, 겨울 3가지로, 시간도 전력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 오후 시간과 겨울 오전 시간에는 봄, 가을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집중형 요금제를 택하면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를 피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최대 4.3배 싸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증 사업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향후에 한전이 요금제 마련을 할 때 데이터들이 분석한 결과 등이 활용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전기 소비 행태와 바뀐 요금제에 따른 실제 전기료 변화 등을 파악해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관련해서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기존 누진제와 새로운 이 게시제라고 부르던데 네. 이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네, 현재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거든요. 때문에 많이 쓸수록 킬로와트아워당 비싼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 전기 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먼저 나눈 뒤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의 경우에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국내에서 주택용에 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우선 적용을 해보고 소비 패턴을 확인해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적인 전략을 좀 짜보죠. 이 전기를 언제 사용했을 때 가장 좀 전기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가장 덥고 가장 추운 시간대를 피한다면 전기료를 가장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집중형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집중형은 몰리는 시간대 중에서도 가장 최대로 몰리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 따르면 여름철 낮과 겨울철 오전에는 봄, 가을 낮 시간보다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내게 됩니다. 또 사용량이 적은 밤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밤중에 세탁기를 돌리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가 싼지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 건지는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산업부와 한전은 시범 사업을 해보기 전에는 이 월 몇천 원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자료는 나오기 힘들다 예측은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내년 9월까지 1차로 시범 사업을 해보고 2차 때는 표본을 늘린다거나 요금제를 더 확대해서 세분화해서 분석을 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요 관리를 직접 할 때 요금 차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이 누진제 외에도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2번째로 시중은행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는 파생결합펀드 DLF에 대해 고객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은행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은행연합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은행장들과 만찬 겸 간담회라고 하는데 예상대로 이 DLF 사태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쏟아진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윤석헌 금감원장과 은행장들 간의 저녁 식사 겸 간담회는 이곳 은행연합회 16층에서 조금 전 6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다만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 원장은 이 DLF 사태와 관련해 행장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객 입장 좀 생각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장은 또 은행에서 DLF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검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상품, 고객, 또 판매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극단적인 경우라면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최종 검사 결과와 해외 사례 또 금융위원회하고의 협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오늘 은행장들은 이 금감원장과의 만참 1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에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수장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이사회와 원장과의 간담회 모두 불참했습니다. 다만 손 회장은 오늘 DLF 판매 금융사 처음으로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서 고객 보호 관련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손 회장은 지점 성과 지표인 KPI를 고객 서비스와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고객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건물 옆문을 통해서 이사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 정문에 대기 중이었던 취재진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국이 진행 중인 DLF 검사는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국정감사 전에 현재 마무리 단계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 현장 검사에 대한 중간검사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선 이 DLF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은행장을 바로 부르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부행장급 위주로 부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수출이 이번 달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285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8% 감소했습니다. 코레일 기관사 등 직원들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열차를 운전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 5년 8개월간 코레일 기관사 등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숙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되찾았습니다. 사고 소식이 많은 제주와 남부지방은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15도, 대구는 14도, 강릉은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올라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는데요. 서울은 26도, 대구는 27도, 강릉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1도, 대전 13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모두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쾌청한 하늘이 보이겠고 낮 동안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다소 덥거나 선선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2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당분간 구름 많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